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뭐 너무 많은 텍스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 하나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라는 건데, 맥락을 왜 이 사람이 논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국정원 논술이 뭘 요구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만 알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전문가, 그죠? 전문가라고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의사, 뭐 변호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된 거는 근대밖에 안 됐거든요. 의사들한테 라이선스 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변호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 전문가라는 직종을 만들어냈을까요? 왜 이 사람들한테 의사가 아니면은 너 치료하면 안 돼,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그런 이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냐는 거죠.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목숨처럼 이 사회의 정의라든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에 주머니에 돈 챙기지 말고. 그래서 성직자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준 거고. 근데 얘들이 요즘은 양아치가 많은 거죠. 양아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정보 전문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정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는 뽀로커가 너무 많아요. 다 뽀로커야 돼, 다 뽀로커. 고위직 해갖고 나오면 돈은 더 큰 뽀로커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건데, 어쨌든 이 정가내우입니다. 정가내우. 사회적으로 너무 만연해지고 다 사건 뽀로커들입니다. 사건 뽀로커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회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놈들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뭐냐? 대부분들이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인맥을 통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합니다. 로비스트로. 자기 지식과 경험을 써요. 우리처럼 아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 되는 걸 되게 하거나 불법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안 해요. 얘들은 되는 것만 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걸 되게 하거나 불법적인 걸 요구해서 돈으로 포섭하는 거죠, 포섭.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보 전문가들도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우리는 대우가 거의 없는 거죠. 얘들은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뽀로커가 아니라 전문가로 살아야 됩니다. 전문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하고 자기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사건을 해결해서 돈 벌고 불법 행위를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보다는 지식을 쌓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경험을 쌓으면 자기가 지식이 쌓이는 줄 알고 지식이 안 쌓여요. 내가 일상적으로 루틴한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는 거하고 지식하고 그걸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자기 지식을 팔고 사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학 교수도 제가 지식 못 팔아요. 대학 교수들이 돈 주고 지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학 교수한테요. 퇴직한 사람들한테. 판검사 출신들한테 그 지식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네트워크를 사는 거죠, 네트워크. 뇌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사는 거죠, 네트워크. 사실은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티튜드가. 그리고 정보 전문가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정보입니다. 모든 게 개인정보, 기업정보, 국가정보, 산업정보, 농업정보, 기술정보, 모든 게 정보입니다. 모든 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 그래서 개요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요문은 뭡니까? 키워드 위주로 자기가 정리하라는 거죠.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제를 보고 제시문을 읽고 내가 뭘 글을 쓸 것인가. 그래서 서론은 우리가 도입문과 주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론은 도입문과 주제문. General Statement라고 그러고 Thesis Statement라고 그러는데, 도입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논제에 대한 이해. 논제 다 읽어봤어. 한중일 삼국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행 가능해서 논해보시오.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반제품을 만들고 이게 중국에 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북중남미에 수출해서 돈 버는 게 한중일 삼국의 경제 협력체입니다. 코로나 기간 전에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서로 해피했어요. 근데 뭐가 이게 아직도 관세가 있어. 근데 EU는 관세가 없어. 야, 이게 무관세로 하면 어떡해? EU처럼 만들면 이게 우리 서로가 다 해피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의도가. 출제의 의도가, 논제의 의도가. 그러면 뭐야? 제시문에는 이 일본은 기술력이 있지만 인건비가 비싸. 중국은 기술력은 중간이지만 인건비가 저렴해. 한국은 중국보다 일본보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인건비는 중국보다 더 높아.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뭐야? 쉽지 않은 거죠. 이 게임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 관세 없애면 우리 전부 다 길바닥에 앉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2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통합이라든지 뭐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EU에서 탈출한 이런 부분들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죠. 뭐 왜 한중일이 같이 못 사느냐? 언어도 차이 있고 문화도 차이 있고 뭐 경제 규모도 차이 있다. 아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같아 언어가? 독일하고 같아? EU도 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우리는 유럽 사람들 똑같이 산다고 그러는데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 똑같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 앉혀놓으면 유럽 사람들은 못 찾아봐요. 우리는 알죠. 그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 세 명 앉아있으면 우리는 아는데 유럽 사람은 우리는 또 유럽 사람들 세 명 앉혀놓으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저것들은 또 해요. 자기들끼리 해. 우리는 못해. 그래서 문화도 사실은 유럽도 문화 차이 많아요. 근데 같이 살아요. 경제 규모도 뭐예요? 독일 경제하고 그리스 경제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차이. 프랑스 경제하고 포르투갈 경제 규모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래도 EU 통합에 살아요. 근데 얘들은 일정하게 분업이 좀 돼 있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룰이 있는데 우리는 한중일이 굉장히 산업이 굉장히 뭡니까? 서로가 오버랩 중첩되어 있어요. 일본도 배 만들고 우리도 배 만들고 중국도 배 만들고 자동차도 다 같이 만들어요. 근데 포르투갈 놈들은 자동차 안 만들어요. 그냥 관광하면서 먹고 살아요. 스페인 놈들도 관광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죠? 비행기는 뭐야? 전투기하고 에어버스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놈들이 나눠서 가지고 하면 돼요. 신발은 이탈리아 놈들이 만드는데 프랑스는 신발 안 만들어요. 분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한중일 경제 공동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이런 걸로 좀 쓰면 좋다 이러는 것들인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해. 데이터가 중요해. 이런 얘기죠.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 뭐 AI 하니까 또 뭐예요? 머신러닝이라고 머신러닝을 해야 돼.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또 이런 걸 또 뭐 얘기를 해. 또 여기도 데이터가 필요해. 개인정보를 필요한데 개인정보를 그럼 쓰면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보니까 사생활이 또 침해돼. 사생활이. 야 이걸 어떻게 풀래 이런 거죠. 우리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이 데이터 개인정보를 갖다 얘기하니까 이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어. 중국은 15억의 인구가 있는데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얘들은 개인정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기술이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다 하니까 앞서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돼. 안 풀면은 영원히 못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한테 뭐야? 야 개인정보 좀 침해되는 거 임마 좀 감수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당신 좀 감수해. 국가를 위해서. 근데 네가 개인정보 그게 크리티컬하진 않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의 개인정보를 다수로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다수를. 절대 다수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통계로 좀 잘해라 뭐 이런 거죠.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빅브라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아니 본인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 쓸 거 아닙니까? 다들 카드 쓸 거 아니에요. 카드. 현금 안 쓸 거 아니에요. 현금.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교통카드도 쓸 거 아니에요. 교통카드도. 대중교통도 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도. 그럼 개인정보를 이미 다 노출된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누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럼 다 위치 추적도 되고 그 카드 쓴 것도 다 나오고 또 버스하고 지하철에 전부 다 뭐 이거 CCTV 다 설치되어 있고 길가에도 다 CCTV 설치되어 있고 누구 하라고 그랬어요? 본인 보고 강지현 너 카드 안 쓰면 총살시킨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왜 하는 거예요? 왜 카드 쓰는 거예요? 현금 안 쓰고. 현금이 얼마나 편해요? 현금이 불편해요? 세금도 안 내도 되는데 현금 쓰면은. 사실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사실 우리 현대사회 사실 정보사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내놓고 자발적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용 점수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놈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좀 더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카드 회사들이 인마가의 패턴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은 얘가 돈을 더 쓰게 만들거나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정보를 얘들한테 그냥 공짜로 갖다 헌납했어. 이게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미 헌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감시당하지 않으려면 안 쓰면 돼요. 현금 쓰고 카드 안 쓰고 대중교통 안 타고 뭡니까? 자가용만 타면 돼요. 자가용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 빅브라더의 문제, 통제의 문제, 또 이게 과연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제활동에 도움되는 그런 솔루션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사실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활용해가지고 AI 잘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행복하자 이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솔직하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개인의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보니까 매 주말마다 병원에 가는 것 같아. 응급실에 잘 실려가는 것 같아. 5년마다 주기로. 그래서 당신이 올해 5년 차에 이번 달에 병원에 갈 확률이 있으니까 미리 내가 응급실 예약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정보를 쓸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언론, 기업들은 그런 거짓말 하는 거죠. 당신이 신용이 문제될 걸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줄게. 당신이 아플 걸 미리 대비해 줄게 할게. 당신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우리가 알아서 이미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기업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자기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큰 맹점 중에 또 하나예요. 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 지금 빅데이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 부분들이 앞에 제가 얘기하는 얘기만 하거든요. 뒷 얘기는 안 하거든요. 사회적 논의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뭐 독거노인이라는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외출도 하고 장애인도 자기가 혼자서 갈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야 서울역 가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한테 이동권을 그냥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차가 너무 비싸. 이 사람의 그 자기 소득이나 이런 걸로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또 그 차 서울역에서 내린다 해서 바로 KTX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내려서 KTX 타는 데까지 또 그 계단을 가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타야 되고 홈에 또 가야 되고 이 과정이 그건 지금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생각보다 지금 이게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논리적 비약과 단순화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지상낙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낙원을. 이게 말이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만만치 않은 얘기.
고독사, 객사 이런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진짜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아니면은 기존의 산업화 시대처럼 뭡니까? 양극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기본소득 얘기하고 로봇세 하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달성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술도 얘기하고 바이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뭐 줄기세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고 뭐 장기 바꾸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요. 사실은 아니 바꿔가지고 뭐 한 10억 들여서 바꾸고 갖고 살 수 있는 데는 10억 정도 들면은 10억의 생명을 1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술은 많이 발전돼 있어요. 줄기세포도 5천만 원, 1억 되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여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냐는 거죠. 바이오 기술도 사실은 한상이죠, 한상.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제가 열심히 이거 진짜 인공지능 강의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 이러는 거죠. 인공지능 있으면 다 좋아요? 지금 그 인공지능 가지고 상담도 한다면서요. 개인 상담도 해요? 내가 요즘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도 하고, 기분이 안 좋다, 친구를 사귈까 말까, 이런 것도 답변도 해준다고 그러대요. 요즘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좀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저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한다고 그러는.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면은, 야, 너 그렇게 마을 살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마을 사냐, 죽으라, 자살해라, 이런 것도 답변하고, 미국에 진짜 학생들, 젊은 애들 자살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소송을 걸은 거죠. 그래서 책임이 일정하게 물어져서 돈을 보상도 했습니다. 얘가 학정 편향을 가지면서 극단적으로 내 얘기를 기분을 맞춰주려고 해서 머리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어. 그래, 네가 죽고 싶은데 네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왜 얘가 만족하게, 야, 너 죽으면 안 돼, 그런 생각 왜 해? 이러면은 이런 개떡 같은 얘기가 마음에 내하고 공감대를 못하는 게 행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얘가 좋아하는 말투, 자주 쓰는 표현들을 계속 같이 맞춰갖고 그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죽고 싶다고 그러면 죽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친구하고 싸우고 싶다면 싸우라고 한다는 거지. 네 생각이 그러니까. 이 과연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도움 될까?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 공부 안 해도 지식도 쌓아주고 대신도 해주고 그거 하는 게 과연 할까? 그럼 또 인간은 뭐냐는 거죠. 인간은 이제 생각도 할 필요 없어. 일도 할 필요 없어. 생각도 할 필요 없어. 이제 먹기는 마루 먹어. 그러면 음식은 마루 먹어요. 인공지능 대신, 로봇이 대신 먹어주지. 밥도 귀찮게 먹고 소화하고 또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왜 그거 귀찮게 하고 살아? 안 귀찮아요, 화장실 가는 거? 바로 귀찮은 거 해.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화장실도 안 가는데 너무 좋잖아요. 화장실 귀찮게 바로 가요. 그죠? 생각도 이제 바로 해.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일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면 인간은 뭐냐는 거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간성을. 사람들, 얘가 추천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도덕이라든 윤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에 1년에 연말이 되면 아마존 창고 직원들을 얼마 정도 뽑는지 하면 1년에 아마 100만 명 이상 뽑습니다. 100만 명. 크리스마스 시즌에 임시직만 100만 명씩 뽑습니다. 구라가 아닙니다. 제가 구라가 아닙니다. 100만 명씩 뽑습니다. 근데 일마들이 보니까 뭐예요? 인공지능에서 사람이 100만 명을 뽑으려면 200만 명을 300만 명 정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그 인터뷰 다 하고 있어요? AI에 맡긴 거죠. AI에 맡기니까 이놈들이 뭐예요? 백인들만 뽑더라는 거죠. 백인 남성, 여자들은 안 뽑아요. 왜냐하면은 큰 짐을 들어야 되고 일이 힘드니까 덩치가 작은 아시안들은 며칠 일하다 안 나오는 거예요.
히스패닉 놈들은 또 주말 되면 술 먹어야 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또 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 오래 일한 사람들을 딱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백인 남성들, 저학력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오면은 AI가 아시안이야 안 돼, 잘라.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백인들만 남는 거예요. 학습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존에서 AI의 채용을 중단을 시킨 거예요. 얘가 학습이 잘못된 거죠, 학습이. 지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성공 사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뭐예요? 학정 편향이 되는 게 학정 편향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아시안 중에도 열심히 일할 사람도 있고 덩치 큰 사람 아시안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뭡니까? 계속 배척해 버리면은 이 회사의 다양성도 없어지고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도덕적 노동의 즐거움. 일하는 거 좋아요?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싶지 않아요? 일 바로 해.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준다면 일 안 해도 놀고 매일 놀고 싶지 않아요? 네. 스위스에서 2016년도인가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구라가 아닙니다. 국민투표를 했는데 야 회사에 다니면 월급 300만 원 받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사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서 놀면 280만 원 줄게. 국민들 누구나 100% 투표했습니다. 북일됐습니다. 북일. 왜? 아니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일하고 싶다는 일에.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봐서 99% 찬성했어요. 99%. 아마 회사 지금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다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놀아봤어요. 좀 놀면은 심심하지 않을까? 일 안 하고. 심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하다가 가끔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면 너무 재미고 놀기 재미인데 하루 종일 술 먹고 노래방에서 한 일주일만 노래 매일 부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노동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불안정성, 뭐 사회 불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지상 낙원을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뭐 이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출산 얘기들 합니다.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저출산 얘기들. 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인생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아니 애가 바로 돈이 들어. 그죠? 제가 다 뭐 학교 보낼 필요 뭐 있고 학원 보낼 필요 뭐 있어. 제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돈 들어갈 거 없잖아. 그냥 공립학교 보내면 되고 사립학교 보낼 이유 없고 왜 돈이 들어가? 희한한 사람들이네. 왜 애를 자꾸 돈을 갖고 키우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냥 밥 먹으면 되고 뭐 분유 좀 먹으면 되고 분유값 몇 푼 들겠어. 기저귀값 좀 드는 거고 그거는 요즘 좀 국가에서 좀 보조해 주는 것 같고. 이게 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애를 자꾸 가해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거야. 그냥 들판에 방목해서 키우는 거예요. 방목해서. 근데 왜 그러면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애를 많이 놓나요? 그렇잖아요. 무슬림이나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애를 6명, 7명 낳아요. 지금도.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럼 돈이 많아서 애를 놓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돈 하냐는 거지. 애 키우는데 돈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주택 가격도 비싸고 뭐 하여튼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허경영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야지. 애 놈이 10억씩 준다고 그랬는데 왜 쓸데없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았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야지. 그죠?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내년에 좀 다음에 좀 출마 좀 하라고 그래. 국민청원을 해가지고 허경영 대통령 출마 좀 하라고 그래. 저는 찍을 일이 없지만은 뭐 애 안 놓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그죠? 뭐 집 문제, 주택 문제, 주택 너무 비싸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하면은 월급을 한 5년만 모으면 집 샀거든 서울에요. 그 직장도 널려 있었고 골라서 갔거든요. 직장이 널려 있을 때거든요.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5년만 모으면 집 샀습니다 서울에. 근데 지금은 5년 모아서 못 사거든요. 50년은 모아야 돼. 50년. 웃을 얘기가 아닌데 지금 50년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월급으로는 영원히 못 사요. 물론 서울 얘기입니다. 지방은 살 수 있는데 뭐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하여튼 개자식들이죠. 개자식들. 누가 이런 거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주의 뭐요? 경력 단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출산휴가 같은 거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실직과 경력 단절 이것도 뭐 많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일본은 가면은 여자들이 딱 결혼하면 다 사표 쓰고 나가요. 거의 다. 제가 일본에서 보면 거의 직원들이 사라진 거 보면은 사표 쓰고 가요. 결혼하면 결혼도 이렇게 한다면 다 사표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뭐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죠. 직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차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차별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이민을 늘리라 이런 얘기죠. 이민을. 이게 한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이민청 만들고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난리 부르스 쳤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의 부자거나 미국에서 유명한 부자거나 이런 놈들이 와야 돼요. 백인들,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예요? 인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 아주 뛰어난 놈들 이런 놈들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노동자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남아시아 노동자라든지 여성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론 3D 업종 해주면 좋아요. 해주면 좋은데 이 사회적 가치를 부를 창출하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와서 뭘 하겠어요? 사실 우리한테 도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뭐 자기들 우리보다 매뉴얼 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 비싼 부동산을 받쳐주겠냐? 못 받쳐요. 서울에 30억 되는 집을 누가 그 노가다 해가지고 받쳐갖고 이거 사주겠어요? 사실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민 와갖고 이 비싼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거 받쳐주기를 원하고 세금도 많이 내가지고 세금 많이 내가지고 해서 우리 연금도 좀 풍부하게 좀 받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디 있냐. 세금 못 내겠다. 국민연금 없애자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왜? 당신들 아무리 내봤자 당신들 60대면 못 받아가니까. 왜? 우리만 받으니까. 우리는 땡큐죠. 여러분들 열심히 내주면 땡큐 베리 마치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주면 우린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고령자들, 우리 기득권 사람들이 세금 받아가는데 죽을 때 집 비싸게 팔고 돈 쓰고 죽으라고 그걸 다 받쳐주겠냐? 그럴 가능성 없어요. 미국을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나쁜 짓 한 놈들 다 모이는 나라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어디서 부정부패한 공무원들 뇌물 받은 놈 도망갈 때는 미국 가면 돼요. 다 미국 도망가는. 전 세계에 있는 부정부패한 공무원들, 기업인들은 미국 다 도망와요. 그래서 뉴욕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현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돈 있는 놈들, 부정부패한 놈들이 그 몰려와서 돈 버는 놈들이 거기 와서 마지막 탈출구로 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꾸 하면 서울 얘기하는데 서울에 누가 와서 여기 동남아시아 부정부패한 놈이 와가지고 여기 50억짜리 100억짜리 집을 사겠어요?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쿄는 많이 와요. 도쿄 외국인 빚이 진짜 많습니다. 일본, 인도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진짜 많이 들어와서 중국인들도 부자들은 지금 도쿄에 와서 많이 살아요. 알리바바 마인도 지금 도쿄로 이사 와 살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뭡니까 집에 못 나오고 집 갖다 놓고 막 난리치 가지고 얘들이 이것이 돈 있어서 소용없다 해가지고 일본 도쿄로 이사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 자유로도 있고 도쿄는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 물가도 서울보다 더 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외국인에 배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인데 일본인들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외국인하고 우리나라에 올 외국인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구 감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정치인들 수준으로는 영원히 못 풀어요. 지난 20년, 26년 동안 한 200조 이상의 돈을 저출산 문제 풀었는데 인구 늘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못 풉니다, 못 풀어. 그래서 과제입니다, 과제.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 논하시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대북 정책, 주한미군 철수, 뭐 이 논제 중에서 좀 정리해서 개요문을 뭐 서론, 도입문, 주제문, 본론 1,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본론 2,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본론 3,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결론, 계러, 재언,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해 갖고 써갖고 오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서 금요일까지 보내면은 토요일 아침에 제가 첨삭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min@mail.com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홍길동은 본인의 가명입니다. 본인의 가명을 쓰면 됩니다. 본인의 가명. 그래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 열심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첫 시간에 이런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논술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생각보다 실력도 잘 안 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조를 짜면 기본적으로 6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60점은. 근데 논술에 60점밖에 쉽지 않습니다. 40점 미만입니다. 사실 대부분들이 까락인데 논술은 이 구조만 짜면 6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구조를 짜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구조를 짜서 내 지식들을 이 안에 어떻게 잘 맞춰 넣을까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하게 좀 지나면은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는 거죠. 처음에는 구조 짜는 훈련이 제일 필요합니다. 구조 짜는 훈련.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저도 제가 저도 이것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저도 글 쓸 때 매 하는 게 개요문 쓰고 글 쓰고 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쓸 때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쓰면서 몇십 년 동안 제가 열심히 연습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효과 없었다 생각하면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매일 하는 일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현장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쓰고 있는 방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고 한 번만 배우면은 초등학교 논술, 중학교 논술, 고등학교 논술, 대학 논술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글 쓰는 거는 어른이고 1살짜리하고 100살짜리가 똑같습니다. 단지 내가 쓰는 단어의 종류, 품격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글 쓰는 방식이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에 배우면 죽을 때까지 100살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글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